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익을 바라다 이재현입니다. 항상 증시의 이면을 보여주는 증시 매트릭스. 오늘도 증시에 가려진 뒷면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어제 MSCI 리밸런싱을 거치면서 상당히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 11월 달 기록적인 상승을 기록한 우리 증시는 글로벌 증시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아마도 12월 달 이런 상승 기조를 이어가겠지만 중간중간 또 우리를 괴롭히는 암초가 나올 겁니다. 항상 그런 암초가 나올 때마다 당황하지 마시고 우리가 지향하는 바 혹은 시장이 지향한 바를 잘 큰 관점에서 좀 보신다면 지금 시장에서 충분히 흔들릴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을 말하다 이 시간이 이제 계속되면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은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꼭 읽어야 될 핵심적인 부분 혹은 이제 그 부분이 좀 가려져 있다면 가려져 있는 그 이면까지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보자 이런 취지로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역시 그런 취지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 역시 외국인의 수급을 좀 면밀하게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어제 MSCI 리밸런싱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지금 방송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패시브 자금이다 혹은 액티브 자금이다. 자,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한번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의 수급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국 대선 이후 코스피 시장이 정확히 20거래일 정도 지났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한 달 가까운 기간인데 이 한 달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외국인들 매수세가 5조 원 정도 유입이 되었습니다. 원래 이제 어제까지 한 7조 4천억 정도 굉장히 큰 폭의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어제 MSCI 리밸런싱을 거치면서 2조 4천억 정도 대규모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매수 물량이 한 3분의 1 줄어들었는데 여러 가지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우려스럽다. 혹은 코스피 지수의 고점이 어제가 아니었느냐 이런 부분들이 어제 사실 5장에 접어들면서 상당히 많은 논란이 되었는데요. 제가 이제 노란통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부분에 흔들 필요가 없다. 우리가 자금의 성격을 좀 규정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패시브 자금은 지수와 연관돼서 움직이는 연동성이 있는 부분이고 특히 제가 미리 걱정하실까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지만 이번에 MSCI 리밸런싱도 역시 쿠웨이트가 신규 편입이 되었기 때문에 신흥국 지수에서 쿠웨이트 쪽으로 유출될 자금이 일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인도에 대한 쉐어가 높아졌기 때문에 인도에 대한 유출되는 부분 등이 있었기 때문에 한 1조에서 2조 정도의 매도 물량이 나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사실 그 부분이 예정된 대로 나왔고 이 물량이 우리 시장이 나쁘다거나 혹은 종목별로 차익 실현했다 이런 부분으로 너무 크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고 어제 저도 굉장히 바빴는데요. 어제 굉장히 바빴고 오늘도 바빴는데 저의 관심사는 어느 종목이 올랐냐 내렸느냐 어느 종목이 MSCI 지수에 편입돼서 유입이 됐고 퇴출이 돼서 혹은 물량이 매도 물량이 쌓이는가 이런 부분보다는 실제적으로 이 패시브 자금들이 움직일 때 액티브 자금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저의 관심사는 오직 그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패시브 자금을 액티브 자금이 받아주는지 혹은 패시브 자금이 나올 때 견디지 못하고 같이 매도에 동참을 하는지 그래서 버리는 종목과 살리는 종목을 사실 어제 오늘 유심히 보시면 어느 정도 방향을 잡을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어도 한 내년 1분기까지를 놓고 어제 오늘의 수급을 분석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 제가 모든 종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오늘 일부 몇 종목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려스럽게 어제 한 2조 4천 정도가 나갔지만 그 부분은 패시브 자금이고 여기에 일부 단기 헤지 펀드 물량이 차익 실현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을 끌고 가는 주체의 매도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 그렇게 본다면 여전히 우리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의 중장기적인 액티브 자금들이 어느 정도 계속해서 주도 섹터 내 종목들에게는 유입이 되고 있다.
시장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한 20일 동안 역시 6,400 정도 매수를 했는데요. 코스피 시장에 비하면 상당히 매수 물량이 적지만 보시면은 조금씩 늘어나고는 있다 그러죠. 코스닥이 코스피 시장보다 어떻게 보면 먼저 상승하고 먼저 선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코스닥도 어느 정도 수익률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조금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코스피 시장하고 코스닥 시장에서의 격차가 상당히 벌어졌다면 지금은 이제 상승률이 코스닥이 좀 좁히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시장에서는 역시 중요한 부분이 외국인의 매수세가 가장 크게 유입되고 있는 코스피 시장을 우선으로 좀 봐야 된다. 다만 지금 현재 중소형주와 관련되어 있는 미국 시장을 보면 미국 시장의 중소형 지수라고 할 수 있는 러셀 2000을 보면 최근에 상승 탄력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본다면 어느 정도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도 매기가 좀 형성될 수 있다. 그동안 코스닥 시장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은 조금은 희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 이렇게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의 수급은 일단 우리 시장에서 여전히 강하게 매수가 되고 있다. 이런 단순하게 패시브 자금의 유출을 너무 크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MSCI 리밸런싱 물량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보시면은 제가 봤을 때 패시브 자금이 한 2조 정도 이상은 나온 것 같습니다. 2조 정도 나왔고 나머지 한 4천억 정도는 단기 헤지 펀드들이 차익 실현을 한 물량이 일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 2조라는 물량과 한 4천억 정도 되는 단기 헤지 펀드 차익 물량 합쳐서 어제 2조 4천억이라는 제법 큰 폭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만약에 우리 시장에서 이 부분에 MSCI 리밸런싱이 되는 날이 아니라면 이런 물량도 안 나왔을 거지만 정말 이런 물량이 그대로 나왔다면 상당히 우려스럽게 시장을 봐야 됩니다. 저 정도 물량이 나왔으면 오늘 당연히 어제에 이어서 오늘 어떻게 됩니까? 시장이 사실은 큰 폭으로 하락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실제 우리 시장 오늘은 굉장히 강하게 올랐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하고 조금 다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데요. 예를 든다면 제가 한 종목만 비교를 좀 해드리면 이제 이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어제 패시브 자금으로 들어온 물량이 1,500만 주가 좀 넘는 물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패시브로 예정되어 있던 물량에서 처리가 됐던 게 한 1,560만 주 이상 정도 출량이 좀 되었고요. 만약에 이제 이 부분들이 그대로 동시효과에서 패시브 물량으로 좀 잡혔다면 어제 삼성전자가 1.6% 정도 하락을 했는데 실제로 1.6% 정도 하락이 아니라 4, 5% 정도 하락을 했겠죠. 왜? 한 번에 1,500만 주가 넘는 물량이 쏟아졌는데 이걸 받아줄 수 있는 매수 주체가 없다면 사실 삼성전자가 1,500만 주면 어마어마한 물량이지 않습니까? 그게 단시간에 내에서 초래가 된다면 어때요?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했는데 하락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어제 이제 우리가 보면 이런 거죠. 장이 끝나고 난 뒤에 보니까 외국인들이 한 1,200만 주 이상 매도를 했고 개인들이 한 1,000만 주 정도 매수를 했더라. 매도를 했고 외국인들은 매도를 했고 개인들은 1,000만 주 이상 매수를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 수급이 좀 꼬이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잘 보면 어제 1,500만 주 정도의 패시브 물량이 출회가 되었는데 이 중에서 제가 추적해 보면 한 800만 주는 외국인들이 다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액티브 받았는데 그럼 누가 받았겠습니까? 패시브 물량이 나오는 거를 액티브 자금이 받은 걸로 보입니다. 800만 주 이상 액티브 자금을 받았고 나머지 한 700만 주 내외를 이제 개인이 받았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한 7, 800만 주를. 물량이 이제 어느 정도 근사치에 좀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보는 바는 뭐냐면 우리가 ACTS상에서는 어제 삼성전자가 외국인들이 1,200만 주 이상 큰 폭의 매도를 한 걸로 보이지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한 7, 800만 주 이상 단기 헤지 펀드 차익 물량과 MSCI 리밸런싱 패시브 물량을 적어도 800만 주 이상 외국인이 받은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침에 제가 시황을 새벽에 그렇게 적어드렸는데 삼성전자는 실제로 외국인이 매수를 했다.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역시 마찬가지로 기존에 보유했던 종목들도 제가 뜯어보니까 대부분 HTS 상에서는 대량의 매도가 나온 걸로 보이지만 실제로 제가 계산한 부분에 의하면 대부분 매수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가 흐름이 이런 종목들은 상당히 좋을 것이다. 단 액티브 자금이 들어온 종목들은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 종목들이 대부분 흐름이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을 가지고 그런 예상을 좀 할 수는 있다라고 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런 거죠. 어쨌든 외국인의 액티브 자금들이 유입되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우상향의 그림을 그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외국인들이 많은 베팅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외국인들이 물러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 상승시켜야 되는 거죠. 보통 이제 제가 이럴 때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이제 약점을 잡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이 이제 바로 그런 시점입니다. 사실 이런 경우가 몇 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이 기회를 잘 활용을 해야 되는 거고, 액티브 자금이 유입됐다. 다만, 이제 한 가지 보면 뭐냐면, 어제 개인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큰 폭의 2조 이상의 매수를 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큰 폭의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일단, 어제 패시브 자금을 받았던 개인들이 한 2조 이상의 물량을 들고 있는데, 이 중에서 주도 섹터 물량들도 상당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시장이 그렇게 12월 달 초에 아주 이렇게 올라가기는 힘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물량을 털어내기 위한 중간중간에 작업들이 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12월 초는 일단 저런 물량들을 털기 위한 작업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잘못 판단하면 이 단기적인 흐름에 또 시장에 휘둘릴 수 있다는 거죠. 어제 제가 그 장중에 모방을 했었는데 어떤 얘기를 많이 들었냐면 어제 출회되는 물량을 보고 코스피 지수를 봤을 때 지금 지수가 어때요? 역사적 고점인 그 부분은 살짝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고점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거죠. 특히 이제 언론이나 방송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우려, 고점에 대한 우려감 일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이제 우리가 그런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오늘 이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 부분도 뒤쪽에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쨌든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을 본다면 7조 원 넘는 매수 물량에서 한 2조 정도 줄었다, 3분의 1 정도 줄었다. 저는 줄었다라고 보기가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패시브 자금이 나갔기 때문에 그 공백을 액티브 자금들 주도 섹터들은 받았고 앞으로 좀 흔들겠지만 계속해서 우리 시장의 외국인 물량은 유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외국인들이 들어온 수급을 섹터별로 이제 확인을 또 해봐야 되겠죠. 지난주와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보시면은 역시 뭐 누가 뭐라 해도 IT 쪽에 지금 현재 미 대선 이후에 가장 많은 물량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2조 7천 정도 되고 화학 쪽에 1조 7천억 정도 합치면은 한 4조 4천억 정도 된다 그렇죠. 4천억 정도 되는데 실제로 화학은 뭐 제가 계속 말씀드려서 알겠지만 뭐 LG화학을 비롯해서 IT 소재 쪽이기 때문에 이 물량에서 거의 한 80%는 IT라고 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외국인 매수한 5조 중에서 한 4조 정도가 IT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지금 현재 IT에 이제 편중돼서 들어오는데 문제는 IT 섹터 많이 올랐다 그렇죠. 이미 8, 9, 10월 달 조정 받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에 비하면 지금 이제 너무 많이 올라버렸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IT주에서 어떤 전략을 삼을 것인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다 그렇죠. 이 부분은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마지막 투자 전략 시간 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IT 섹터 쪽으로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 그럼 보면 기계 섹터가 야금야금 오르고 있습니다. 2,700억 정도. 적다면 적을 수도 있고 많다면 많을 수도 있는 물량인데 어쨌든 기계 섹터, 철강 섹터, 화학 섹터, 건설 섹터는 경기 확장과 맞물려 있다 그렇죠. 근데 그 2,700억 정도 기계 섹터가 그래도 IT 섹터를 제외하면 그 다음으로 많은 물량이 유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만약에 이제 IT 섹터를 지금 계속해서 놓치신 분이라면 계속해서 이제 뒤쪽에 좀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제 제약 바이오 업종, 여기가, 그래도 2,000억 넘게 물량이 조금 나왔습니다. 제약 바이오 업종들이
사실 대선 이후에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는데 실제로 지난주까지 보면 물량이 한 700억 정도 굉장히 적게 좀 매수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이제 그래도 IT 섹터 그다음 기계 섹터 다음으로 제약 바이오 쪽에 이제 물량들이 좀 들어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제약 바이오에 들어온 물량들을 보면 MSCI 리밸런싱에 관련된 있는 물량도 물론 있고요. 좀 크게 보면은 코로나19 치료제나 백신 관련돼 있는 어느 정도 테마성 있는 종목들 위주로 상승을 좀 했다면 최근에 이 외국인들의 매입이 집중적으로 좀 들어오는 곳은 제가 잘 알고 말씀드렸던 바이오시밀 관련된 실적이 좀 좋은 종목들 혹은 신약 모멘텀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신약이 출시되었거나 출시될 가능성이 높은 대형 제약사들 쪽으로 외국인들 매수세가 좀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상장 위에 고평가 논란으로 여러 가지 말해왔던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도 사실 최근에 보면 외국인들의 유입을 조금씩 받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아마도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이 이루어지고 기간 조정이 이루어진 다음에 실제적으로 SK 바이오팜에 대한 펀더멘탈을 보고 접근하는 이제 장기적인 펀드 물량들이 조금씩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시기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투자가 극단적으로 보면 두 가지입니다. 테마주를 빨리 진입하고 청산하는 전략으로 기술적으로 접근을 하던가 아니면 아예 펀더멘탈을 보고 실적이 우상할 걸로 기대하는 IT주와 투톱으로 주도 섹터를 형성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장기적인 전략을 펼치거나 이 두 가지를 놓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유입된 종목은 운송장비. 운송장비 업종은 사실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도 좀 어느 정도 유입이 됐지만 사실 기관들이 1차 상승을 좀 주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들이 1차 상승을 주도한 이후에 최근에는 외국인들도 조금씩 편입을 시키고 있는데 아마도 이제 실적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전기차와 관련된 이슈가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면 이전에 전기차와 관련된 이슈는 거의 다 2차 전지를 위주로 한 섹터였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전기차와 관련된 부분에서 이 2차 전지와 관련된 있는 배터리와 관련된 업체들뿐만 아니라 전기차와 관련된 있는 부품 장비나 혹은 전기차 자체의 발주를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 현대차, 기아차가 최근에 10만 대 이상 수출을 했다라는 이런 호재가 나오는 부분이 조금씩 완성차업계에도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 운송장비 업종도 외국인들이 크진 않더라도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철강 업종이 들어왔고요. 금액은 크지 않지만 그래도 IT 제일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물량이 들어오는 마지막 업종입니다. 철강 업종은 제가 좀 전에 배트맨 시간에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최근에는 기존의 중국 업체와의 가격쟁에서 조금 차별화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브랜드화 시키고 특화시키는 방향으로 좀 나가고 있다 말씀 좀 드렸고 그 부분은 전방산업인 조선이나 자동차가 좋아지는 부분이 분명하게 일단 가장 큰 이유가 되겠지만 그 부분뿐만이 아니라 어떤 특정 영역에서의 브랜드화 되는 부분들이 조금씩 부각이 되고 있고 시장에서 그 부분이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 외국인들의 이제 섹터를 속을 보면 이전에는 대부분이 IT 성장주에 완전히 집중되어 있었다면 이제 조금씩 크진 않더라도 매기가 경제 확장주 쪽으로 조금씩 옮겨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가 뭘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IT 성장주로 사야 되냐, 경기 확장주로 사야 되냐. 어떻게 보면 성장주로 살 것이냐, 혹은 이전에 많이 떨어져 있는 지금 이제 가치주로 살 것이냐. 어떻게 이렇게 좀 차별화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이 부분을 구분 짓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지금 보면 미련한 짓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백신이 지금 보시면 12월 달에 굉장히 가시화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백신이 가시화되면 경기 확장주 쪽으로 갈 건데, 어제 미국이나 이번 주, 지난주에 미국 증시를 보면, IT 성장주가 굉장히 강하게 갑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도 IT 성장주들은 5% 6% 오릅니다. 시장이 마이너스권인데도. 그 말은 뭐냐면 IT 성장주는 경기 확장 부분에서도 여전히 주가에서 유입되는 물량이 클 수밖에 없다라는 그 부분을 본다면 경기 확장주로 간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 IT 비중을 가져가야 된다. 물론 점점 이 비중이 예를 들어서 지금 초창기에는 8대 2라면 7대 3, 6대 4,
점점 줄어는 들겠죠. 바뀌긴 하겠지만 우리도 전략적으로 그렇게 가겠지만 이 둘을 구분지어서 한쪽을 매수하는 게 아니라 포션을 충분히 지금은 어떻게 보면 IT 성장 쪽으로 비중을 더 많이 두고 점점 이제 경기 확장적으로 옮겨가는 부분이 필요하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IT 성장주들은 알고 계신 것처럼 코로나19 급락이 이미 주가가 적게는 두세, 많게는 네다섯 배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지금 고가권에 형성돼 있고 앞으로 더 성장할 거라는, 그러니까 성장주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죠. 반면에 경기 확장주와 관련돼 있는 좀 전에 보신 뭐 기계라든지 건설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이런 경기 확장과 관련된 종목들을 보면 어떤 현상이냐면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코로나19 급락 이후에 지금 급락 이후에 반등을 줬고 IT 성장주들은 이미 그 고점을 넘어서서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경기 확장과 관련 종목들은 코로나19 급락 이후에 절반 정도밖에 회복력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코로나19 급락의 고점을 놓고 보면 절반 정도 회복이지만 대부분의 경기 확장과 관련된 저 종목들은 뭐냐면 이미 코로나19가 아니라 그 2, 3년 전에 고점에서부터 하락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하락폭이 적어도 2, 3년 정도 되는 섹터들이 대부분입니다. 철강이나 화학이나 기계나 건설이나. 그렇다면 코로나19 고점에서부터 하락이라기보다는 그 이전에 2, 3년 하락 이후에 지금 이제 경기 확장으로 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앞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사이즈는 IT 성장주보다 더 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 당장은 IT 성장주가 훨씬 강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고 포트를 짤 때 좀 계산을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IT 성장주 쪽으로 경기 확장주 비율을 8대2로 가져간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음은 7대3, 6대4 이런 비중으로 점점 경기 확장 쪽으로 조금씩 포션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귀에 따갑도록 알아들으실 건데 문제는 이제 실천이겠죠.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섹터별 외국인의 수급이 이 정도 되는데 그럼 종목별 등락은 어떻게 될까? 또 종목을 안 보고 갈 수 없죠. 한번 보겠습니다. 뭐 대부분 예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외국인들이 뭘 샀는지 워낙 많이 이제 들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부분이고 보시면은 삼성전자를 14% 삼성전자를 가장 일본으로 샀습니다. 이 기간 동안 최근 이 20거래일 동안 삼성전자가 한 13% 정도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LG화학을 두 번째로 많이 샀는데, LG화학은 22% 이 기간 동안 상승했습니다. 한 20일 정도 거래일 수니까 한 달이 채 안 되는 기간이죠. SK하이닉스를 세 번째로 많이 샀는데, 16.6%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수가 상승할 걸 예상해서 코덱스 200을 샀고, 그 기간 동안 한 1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지수 관련된 종목이 하나 끼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다? IT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밀집돼 있다. 당연하죠. IT 섹터를 많이 매수했으니까. 그래서 이 기간 동안의 수익률을 보면 역시 외국인들은 수익률이 상당히 좋다 그렇죠. 불과 한 달 안 되는 기간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종목들을 보면 이제 예상외 종목들이 조금 나오죠. SK바이오팜이 11% 정도 상승을 했고, 그 다음 이제 SK케미칼, 두산중공. 그렇게 보시면, 여기 보시면 뭡니까? 이제 바이오주가 두 종목 이제 처음으로 끼어들었다 그렇죠. 그 전에 탑10 종목에 바이오주가 거의 없었는데, 끼어들었는데, 이 종목의 특징을 보면, SK바이오팜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뇌전증 치료제부터 해서 뭡니까? SK케미칼. 뇌전증 치료제부터 해서 실질적으로 신약이 출시가 됐고, 출시가 될 수 있는 과정이 있는 SK케미칼 혹은 SK바이오팜 그렇게 보신다면 이쪽은 뭡니까? 신약이 실제적으로 나올 수 있는 임상 뭐 1단계, 2단계, 3단계 그런 거품 논란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신약이 나올 수 있는 회사들이다. 그렇죠? 그런 데 대한 중장기적인 관점이 좀 있다.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두산중공은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죠. 근데 실제로는 공매도 환매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공매도 환매도 매수가 잡히니까 7위 정도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보면 IT 종목 위주로 지수 상승할 걸로 기대되는 ETF 그리고 제약 바이오 쪽의 두 종목 정도 그리고 공매도 환매 이런 정도의 외국인들 매수세가 조금 이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큰 폭으로 유입되는데 뭐 섹터별로 우리가 살펴봤던 부분 종목별로 보면 뭐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다 그렇죠.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보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제가 지난주까지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갔는데,
거꾸로 한번 보겠습니다. 뭐냐면 그럼 개인들은 뭘 샀을까요? 이 20일 동안 뭘 샀을까요? 제가 이거 딱 하니까 머리에 대부분 스쳐 지나간다 그렇죠. 다 알고 있다 그렇죠. 우리도 다 알고 있다 그렇죠. 한번 보겠습니다. 다행스러운 걸 뭐냐면 삼성전자 우선주를 그래도 좀 샀습니다. 개인들이. 다행이죠. 그 기간 동안 수익률이 19% 괜찮다 그렇죠. 요거 하나 굉장히 잘했습니다. 근데 왜 이 삼성전자 우선주를 샀을까요? 테마다 그렇죠. 뭐냐면 삼성 경영권 관련돼 가지고 결국에는 특별 배당을 실시할 것이고 특별 배당을 실시하게 되면 우선주 가격이 올 것이다. 이런 테마가 다행스럽게도 이 기간에 삼성전자 경영권 관련 부분이 이슈화 되면서 뭡니까? 개인들이 좋아하는 테마가 형성돼서 삼성전자 우선주는 그래서 좀 샀다 그렇죠. 그나마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미국 대선 이후에 가장 성공한 테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나머지 지금 코스닥에 있는 테마도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요거 하나 성공했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는 어쨌든 수익률이 19%나 되니까 성공했으니까 일단 괜찮다라고 하고 그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뭡니까? 코스닥 200 선물 인버스. 정말 올 한 해 내도록 우리 개인 투자자들 괴롭히는 종목이다 그랬죠. 1,400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코로나 급락 이후에 1,450부터 시작해서 올라올 때 1,600이 될 때 요 시점부터 요 얘기가 나왔습니다. 코스닥 200 선물 인버스 얘기가. 코스닥 200 선물 인버스 나면서 1,600에서 꺾일 것이다. 그게 이제 1,800 왔고 2,000 왔고 쭉쭉쭉 와서 결국에는 2,600이 넘어왔습니다. 근데 이 1,600부터 인버스인데 아직도 인버스다 그렇죠. 지수 2,600까지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인버스다. 요 짧은 20일이 안 되는 요 한 달이 안 되는 기간 동안도 마이너스 13%. 이 앞에는 말할 수 없죠, 1호. 이 앞에 마이너스는 1호 말할 수가 없고 최근에 이 2,600선에서 마이너스도 10%가 넘는다 그렇죠. 반토막 이상이죠, 지금. 3분의 1 토막 이상이죠, 지금. 굉장히 우리 올 한 해 동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가장 많이 괴롭힌 상품 두 가지. 뭔지 기억하십니까, 시청자분들? 이거 맞추시면 일단 어느 정도 레벨 되신 겁니다. 이 선물 인버스. 또 하나는 원유 ETN. 그렇죠? 그 두 가지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가장 힘들게 했다 그렇죠. 어쨌든 또 선물 인버스가 아직도 개인 탑7에 무려 2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네이버. 네이버는 굉장히 펀더멘털이 장기로 보면 좋다 했지만 어쩔 수 없이 뭐다? 지금은 비대면에 엮여있기 때문에 코로나19 관련된 종목들은 제가 뭐랬습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이렇지만 문제는 이제 다음 주 되면 유럽에서 화이자의 백신부터 해서 긴급 승인되는데 유럽은 뭐랬습니까? 긴급 승인과 동시에 바로 투여하겠다 했죠. 그게 바로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다음 주면 빠르면 다음 주에 유럽에서 백신을 투여했다라는 뉴스가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백신이 계속해서 내년 가을, 내년 겨울 얘기할 때 제가 훨씬 빠를 거라 그랬죠. 저는 1월 달로 봤는데 그보다 더 한 달 더 빠릅니다. 뭐냐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스페인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유럽에서 코로나19 굉장히 환자 수가 늘어났던 쪽인데 스페인이 지금 얘기했잖아요. 1월부터 전 국민 맞아 들어간다고. 그렇게 얘기하려고 했을 때는 뭔가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독일이 지금 백신을 맞는 백신 센터라 12월 15일 이전에 다 완공하겠다 했는데 지금 그 11월 15일 이전에 다 완성이 됐습니다. 지금. 그 불과 2주 뒤잖아요. 그걸 지금 12월 중순에 만든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 이후에 맞아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유럽은 12월 달부터 투여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백신이 나왔다라는 것과 백신이 투여가 된다라는 것은 하늘과 또 땅 차이입니다. 나온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나오면서 애써 이거를 무시했던 이유는 뭡니까? 투약은 그래봐야 내년 가을이나 겨울 돼야 투약할 수 있어 라고 했는데 12월부터 투약이 되면 경기 확장주들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겠죠.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뭡니까? 코로나19와 관련된 종목은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지겠죠. 이번에 한번 경험해봤죠. 백신이 나왔을 때보다 훨씬 더 크게 떨어지겠죠. 관련되어 있는 소모품 장비 그리고 치료제 중에서 실제로 치료제 유효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쭉쭉쭉 올라왔던 종목들은 뭡니까? 이제 추풍낙엽이 되겠죠. 절대 그쪽으로 관심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네이버도 비대면 관련 종목이기 때문에 소폭 하락을 했고 LG전자는 괜찮은 종목인데 수급이 최근에 꼬여 있습니다. 보약권이기 때문에 이 선택은 제가 볼 때 그렇게 나쁘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보시면 어쨌든 간에 개인이 매수한 종목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보면 5번째 종목인데 인버스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올 한 해 인버스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괴롭다 그렇죠. 차라리 저 하방에 대한 상품이 없었으면, 아마도 하방에 대한 투자 상품이 없었으면 수익률이 이렇게 나빠지진 않는다 그렇죠. 그다음 이제 CJ 제일당이 소폭 좀 하락했고, 그다음 이제 테마주에서 가장 성공한 종목 있죠. KPX 생명과 요거 하나가 테마주로도 굉장히 성공했습니다. 요런 정도. 근데 이건 사실 물량이 너무 작다 그렇죠. 그래서 요런 정도의 지금 현재 개인들의 등락을 보면 전체적으로 보시면 어떨까요? 어떠십니까? 외국인들이 매수한 종목과 개인들이 매수한 종목.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19 급락이 이후에 동학개미라고 하면서 굉장히 개인들이 매수를 잘했다라고 했는데, 불과 이 8, 9, 13개월 조정을 거치면서 이런 표현을 좀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 개인 포지션들이 엉망이 됐다 그렇죠. 그 전까지 정말 좋았는데 이 8, 9, 10월 딱 석 달 조정을 거치면서 포지션들이 굉장히 급하게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갔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타깝지만 이제 이게 현실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러면 제가 현재 우리가 좀 시장을 볼 때 어떻게 하면 이 부분 좀 강조드리려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최근에 말하고 있는 부분인데 고점을 일단 논하지 마라. 이 부분을 오늘 굉장히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부분 때문이냐면 지금 고점에 대한 논란이, 그러니까 그 전에 악재와 호재에 대한 이 논란이었다면 사실 지금 악재가 별로 없어요. 코로나19 재확산이라는 부분을 빼고 나면 그 전에 우리 시장을 짓눌렀던 악재들은 뭐 미국 대선 이후 뭐 경기 부양책 여러 가지 이슈들이 오히려 호재로 전환됐거나 악재가 없어요. 악재가 없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 대한 우려가 뭘로 나냐면 요겁니다. 악재가 없다 보니까 이게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고점, 여기가 고점이니까 고점 논란. 더 이상 가기 힘들어. 여기서 우리 지수 너무 많이 올랐어. 라는 제가 볼 때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상당히 이제 궁색해졌습니다. 그래도 8월, 9월, 10월 조정을 받을 때는 어떤 그럴싸한 악재에 의해서 조정을 받았는데 이제 그런 악재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궁색한 걸로 이제 시장은 이제 몰아가는 거죠. 그게 이제 고점론입니다. 고점론. 조정을 받고 올라왔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시장에 1000에서부터 다이렉트로 올라왔으면 여기 조정 받을 수 있죠. 근데 이미 직전 고점을 돌파한 시점에서 3개월이라는 조정 기간을 거쳤기 때문에 지금 상승은 굉장히 탄탄하게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고점에 대한 이 논란이 계속 나오는데 저는 지금 절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게 고점을 연하지 마요. 고점이 내일도 나올 수 있고 모레도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 주도 나올 수 있고 혹은 1년 뒤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지금 모른다 그렇죠. 물론 제가 어느 정도 예상하는 부분은 있지만 그 고점이 내일 나올지 다음 주에 나올지 1년 뒤에 나올지 모른다. 고점이 나오면 고점으로 인식을 하자라는 거죠. 왜 고점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정확하게 우리가 꼭대기에서 팔 수 있습니까? 물량을 매도할 수 있습니까? 없죠. 여기가 고점인 줄 알았는데 또 올라가고 고점인 줄 알았는데 또 올라가고 고점인 줄 알았는데 또 올라가면 어느 정도 고점이 형성되고 나면 여기서 팔면 되잖아요. 적어도 고점인 걸 보고 팔면 이 정도의 손실은 있겠지만 적어도 이 정도의 이익을 더 가져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고점에 정확히 매도하겠습니까? 물론 그런 분도 있죠. 굉장히 드물게. 근데 그건 그냥 운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고점을 지금 우리가 내일일지 다음 주일지 다음 달일지 내년일지 혹은 내후년일지 논하지 말자라는 거죠. 지금은 그냥 고점이 나올 때까지 가져간다는 생각으로 버텨보자는 건데 그 논리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 뭡니까? 하나가 이겁니다. 역사적 고점. 코스피 지수가 지금 예전에 고점이 2607인데 지금 여기를 이제 넘어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전의 고점과 비교해 볼 때 지금 우리 상황이 낫지가 않아. 좋지가 않아. 지금 경제 상황을 볼 때 더 넘어갈 수 없어라고 생각하면 물론 지금 코로나19에 위축된 현재 시점을 보면 그럴 수 있는 거죠. 현재 시점을 보면. 근데 코로나19의 현재 시점을 보면 그때와 비교해서 못 넘어간다 판단할 수 있겠죠. 왜? 그때 경제 자료와 지금의 경제 자료를 객관적으로 비교하면 안 좋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적어도 지금의 상황은 어떤 바닥론에서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관점으로 가야 되지. 지금 상황과 그때 상황을 1대1로 놓고 비교하는 거는 좋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역사적 고점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제가 볼 때 굉장히 궁색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 역사적 고점 다음으로 이제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제가 제일 답답하게 하는 부분 중에 하나 또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 최근에는 공부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상당히 이제 미래에 대한 예측 뭐 여러 가지 하는데 기술적 분석으로 쓰는 거는 진입가 청산에 쓰시면 안 됩니다. 기술적 분석을 가지고 시장을 논하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단지 저것은 트렌드가 이미 방향성이 나온 이후에 진입 시점과 청산 시점을 잡기 위해 쓰는 건데 지금 기술적 분석 이제 만용이 되다 보니까 어떠냐면 일단은 뭡니까? 지금 코스피 지수가 직전 고점에 있어. 직전 고점은 기술적 분석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추세선을 꺼보면 지금 이제 상단에 걸쳐 있어. 추세선 상단론. 그 다음에 가격 지표를 보면 피보나치 수치나 여러 가지 가격 채널을 보면 지금 등가 가격에서 이제 다 올라왔어. 가격 지표 등가론. 등등등등등등 여러 가지 기술적 분석을 가지고 지금 여기가 고점이라는 게 그 과연 맞을까요? 가장 이제 아쉬운 부분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이런 거죠. 가장 이제 우리가 제일 실수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채널에 대한 추세선 논리인데 결국 고점에서 사서 저점에 팔고 저점에서 사고 고점에 팔고 저점에서 사고 고점에 팔고 이런 논리로 이 구간에서 5% 10% 먹기 여기에 익숙해지다 보면 실제로 이제 채널을 넘어가는 추세가 나오죠. 이건 박스권이죠. 채널 물고 이제 추세가 채널을 넘어가면서 이제 유동성 장세에서 큰 장이 나오면 결국에는 이런 기술적 논리로 접근하는 사람은 여기서 5% 10% 먹는 게 전부입니다. 이게 100% 200% 나오는 걸 절대 먹을 수가 없어요. 기술적 분석을 하면. 왜? 채널 상단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뭐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아무것도 못해요. 채널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데 이전의 유동성 장세를 보면 한 2년 있다가 들어옵니다. 저 채널 안에 다시. 예. 그럼 그분은 2년간 기다리면 되는 거죠. 이 장세에 2년 동안 있으시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는 안 된다 그러죠. 자, 이런 논리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쪽에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미리 내용을 좀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런 기술적 분석 논리를 가지고 시장에 접근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자리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고점에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코로나19 팬데믹과 관련해서 지금 코로나19 너무 무섭다. 너무 무섭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이거와 관련된 부분은 제가 언제부터 얘기했습니까? 10월부터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게 나와서 이걸 결국에는 팬데믹에 대한 우려가 백신에 대한 경기의 기대감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 조정 기간 동안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악재가 있는데 이 악재는 이렇게 되면 소멸되고 이렇게 되면 소멸된다라고 얘기할 때 이 팬데믹은 이걸로 소멸될 것이다 말씀을 좀 드렸죠.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이 거의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그리고 한 가지 포인트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여기에 대한 진행이 굉장히 빠르다는 거예요. 원래 처음에 백신이 화이자가 긴급 승인 받기 전에 효과가 났을 때에도 일반인이 맞는 거 투약하는 거는 내년 가을이다, 내년 겨울이다, 1년은 걸린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유럽 얘기 나왔죠. 미국은 지금 어떻게 나왔습니까? 1월 달 안에 어떻게 된다? 1월부터 최단 기간 안에 4천만 명 이상은 바로 투약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1월 달입니다. 불과 얼마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가장 취약한 인구층의 1억 2천만 명을 뭡니까? 조만간에 다 투약하겠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부작용은 나올 수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지만 투약이 더 급하다. 이런 멘트를 달았죠. 그러면서 뭡니까?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빨리 가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고점을 논하기는 어렵다. 그렇죠? 이제 다 알고 계시죠? 그렇게 본다면 여기서도 뭡니까? 지금 고점을 논하면 안 된다. 알 수 있죠. 역사적 고점이든 기술적 고점이든 혹은 팬데믹 때문에 대한 고점이든 제가 볼 때는 다 궁색하다. 이전의 악재보다도 더 궁색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점을 논하지 않는데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이 고점을 논하지 말아서 유동성장의 힘을 얕보지 말라는 말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 유동성장이라는 거는 우리가 실적에 기인해가지고 올라가는 펀더멘털 장보다 상상을 초월하는 경우가 가끔씩 나옵니다. 물론 늘 그런 건 아니죠. 가끔씩 그런 초월하는 경우가 나오는데 어쩌면은 지금이 그런 한 20년 정도 사이클에서 그런 시기에 왔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건 지나기 전까지는 지나고 나서야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이 되는데 그 동행성으로 갈 때 파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파악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면 아예 판단을 좀 유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바로 유동성장의 힘을 얕보지 말라는 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
이전에 유동성 장세 알고 계시죠? 2003년, 4년, 5년, 6년. 여기 5년, 6년에서 7년에 이제 금융위기가 와서 무너지는 그 시점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유동성 장세에서 최근에 우리나라에 가장 크게 들어왔던 때입니다. 그때는 IT 종목이 아니라 우리가 속칭 얘기하는 굴뚝 종목들이 많이 올랐죠. 현대중공업이나 포스코 같은 경우도 50만 원이 넘었죠. 5천 원, 6천 원 만 원 하는 종목들이 50만 원이 넘어갔던 때였죠. 그때가 유동성 장입니다. 불과 그 한 1, 2년 상간에 다 올랐는데 그때 현대중공업 주가 흐름을 보면 2004년도에 저점이 21,850원이었습니다. 2004년도에. 2004년도에 21,850원이었고 이게 지금 2005년도로 넘어갔을 때 고점이 82,600원까지 올라갑니다. 몇 배 올랐습니까? 4배 정도 올랐습니다. 4배 정도. 그러니까 불과 1년 사이에 주가가 4배 올랐기 때문에 여기가 고점이라는 논리가 굉장히 많이 나왔죠. 2005년도에. 근데 그게 유동성 장세 2006년도에 넘어가면서 8만원이 다시 14만 6천 원이 됐습니다. 다시 2배 가까이 또 올랐죠. 2006년도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미 4배가 올랐고 여기서 다시 한 2배가 올랐기 때문에 고점 논란에 계속해서 불거지는데 어떻게 됐다? 2007년도에 50만 원 넘어갔습니다. 55만 원을 갔습니다. 여기서부터 고점 논란에 불거져가지고 10,000원, 15,000원 하던 주가가 2만 원이 넘어가더니 그 다음에 8만 원에서 4배가 뛰더니 다시 조금 주춤하면서 2배 정도 뛰더니 그게 결국에는 55만 원이 갔습니다. 결국 2004년에서 2007년 이 3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주가가 몇 배 올랐다? 21,000원에서 55만 원까지 갔다. 코스닥 잡주 얘기가 아닙니다. 현대중공업 얘기입니다. 현대중공업. 코스피 지수를 대변할 수 있는 대형 종목입니다. 저 당시에는 2만 원이면 비싼 종목이다 그렇죠. 대부분 종목이 뭡니까? 뭐 삼성증권 인게 4,000원, 5,000원 할 때니까 2만 원짜리면 비싼 종목입니다. 그 대형주가 이만큼 올랐다라는 거예요. 2만 원. 지금 우리가 코스닥의 어느 테마주 그런 종목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나 알 수 있는 현대중공업이 이만큼 올랐다는 거죠. 2만 원이냐 8만 원이냐 14만 원이냐 결국 55만 원까지 갔다는 거예요. 불과 3년 상간에. 저게 이제 우리가 최근에 겪었던 유동성 장세였는데 저 유동성보다 지금 유동성이 더 크다 그렇죠. 사실 제가 이 얘기를 방송에서 원래 안 하려고 했는데 마지막 충격 요법이라 생각하고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때 유동성보다 훨씬 더 큰 유동성이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이 유동성의 끝자락이 그때는 금융위기라는 초유의 사태가 왔지만 어떤 사태 올지 모르죠. 그 모르는 몇 년의 기간 동안 우리는 수익을 다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만약에 어떤 코스닥의 조그만 종목을 기대할 수 있냐? 아니다는 거예요. 시장의 특성이 있습니다. 대형주가 10만 원, 20만 원짜리 비싸서 안 가는 게 아니라 그 종목들이 훨씬 잘 가는 장이 있는데 지금이 보면 유사하다는 거죠. 다만 그때는 굴뚝주였고 지금은 IT 성장주, 경기 확장주 이쪽이라는 거죠. 근데 종목에 대한 고점을 논하지 말고 보자는 얘기가 뭐냐면 이 종목이 2만 원짜리가 55만 원을 갈 거라고 누가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불과 3년 상간에 몇 배가 오릅니까? 25배가 오르는데 이런 대형 종목이 지금 우리가 삼성전자 20배 오를 거라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삼성경기가 20배 올 거라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못 하잖아요. 저도 당연히 못 하죠. 근데 고점은 최소한 우리가 논하지 말자라는 거죠. 적어도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7만 원 이제 다 와가는데 이게 지금 목표가가 이제 9만 원까지 올랐는데 내년에 15만 원, 20만 원 못 간다는 보장은 없다라는 거죠. 물론 펀더멘탈 봤을 때 그렇게까지 되진 않겠죠. 가진 않겠지만 적어도 이 부분을 볼 때 우리가 고점에 논하지 말고 유동성장의 힘을 얕보지 말자. 이 부분을 꼭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을 꼭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오늘 이제 강의 핵심 요지는 여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지금 현재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을 한번 내부화면 수준으로 보면 뭐냐면 결국에는 IT 성장률, 경기 확장. 지금 방송에 보면 계속 대결 구도로 갑니다. 대결 구도로. 이걸 사야 되냐, 이걸 사야 되냐, 이걸 사야 된다는 주장, 혹은 경기 확장주를 사야 된다는 주장. 계속 대결 구도인데 어떻게? 이것도 사고 이것도 사자라는 거죠. 다만 비중을 어떻게? 지금은 IT 성장주 쪽으로 좀 높여가는데 이 비중을 점점 가면서 경기 확장주 쪽으로 우리가 바꿔가면 되는 거죠. 이렇게 가면 될 걸 가지고 왜 이걸 사냐 이걸 사냐 논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럴 필요가 우리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포션만 잘 맞추면 된다. 비율만 잘 맞추면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저 논란은 우리가 저 논란에 휘말릴 필요도 전혀 없고 양쪽 다 가지고 간다.
다만 비중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만 좀 신경을 쓰자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논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방송에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두 번째 보면 이제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면 뭐냐면 지금은 장기 주도주 비중이 적어도 좀 큰 폭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큰 폭으로. 그래서 장기 주도주 포트 비중이 적어도 60% 이상은 좀 길게 가져가야 됩니다. 뭐냐면 좀 전에 현대중공업 보셨잖아요. 우리가 계속 코스닥 쪽에서 5%, 3%, 5% 먹기 위해서 사고 팔고 하는 것보다 유동성 장일 때는 그냥 현대중공업을 2만원에서 50만 원까지 못 가져가더라도 한 30만 원까지 가져가는 전략이 유효하다는 거죠. 3%, 5%를 먹기 위해서 코스닥에서 계속 사고 파는 것보다는 지금은 이 종목들을 길게 가져가는 게 훨씬 유리하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관심이 가지면 당연하죠. 왜냐하면 외국인의 수급이 유입되는 우리 시장에 이 상승의 특징을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보통 우리 시장이 크게 하락을 겪고 난 뒤에 1차 상승 오고 2차 상승이 이제 굉장히 큰 폭을 띄고 마지막 3차 상승 구간이 있는데 이 특징이 뭐냐면 1차 상승 이 구간에서는 주로 바닥을 잡는 거는 주로 연기금입니다.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들이 많이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당연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항상 지수가 너무 큰 폭으로 떨어지면 뭡니까? 예전부터 계속 연기금이 압박을 했죠. 지수의 하방성을 만들어. 어쨌든 예전에는 압박이 있었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더라도 일단은 연기금이 1차 상승 구간에서 대부분 매수의 주체입니다. 그리고 이 바뀌지 않는 진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가장 큰 등락을 보이는 2차 상승 구간에서 이때는 바로 외국인이 항상 수급의 주체입니다. 외국인이. 지금이 아마 코로나19 이후에 1차 상승 이후에 2차 상승 가장 가파른 요 구간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직전에. 그러면 그때 주체는 뭐다? 외국인이다. 그럼 당연히 뭡니까? 내년 한 해, 올 연말부터 내년 한 해는 뭐다? 외국인이 어디를 사고 파는지는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외국인의 수급으로 따라가야지만 뭡니까? 수익을 좋게 거둘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이 3차 구간은 대부분 개인이 수급의 주체입니다. 마지막 짧은 상승 구간. 이렇게 보신다면 지금은 당연히 외국인의 수급으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식 비중 70% 이상. 아까 주도주, 장기 주도주가 60% 이상이라면 지금은 현금과 주식 비중에서 주식 비중을 좀 가감하게 70% 이상 정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항상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조금 수익을 조금 가져갈 수 있는 전략으로, 강하게 가질 수 있는 전략으로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지금 하락장이나 조정장에서도 굉장히 흔들리시는 분이 많은데 상승장도 똑같습니다. 뭐냐면 결국 우리의 그 심리는 이 주식의 심리는 두려움과 욕심이거든요. 두려움과 욕심 두 가지입니다. 두려움은 모르기 때문에 혹은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고 욕심은 막연한 기대감이죠. 그거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팔고 싶어서 못 견디는 거죠. 조금만 고침이다 생각되면 못 견디는 거죠. 근데 제가 이 햇말이 아니고 저보다 훨씬 뛰어나신 위대하신다는 뭐 정주영 회장님이 하신 말인데 이분이 여러 가지 명언을 많이 남기셨지만 제가 그 휴대폰에 항상 저장해 놓는다 그랬잖아요. 저장해 놓은 구절입니다. 뭐냐면 항상 그 의심하는 밖에 못 봅니다. 여기가 고점일 거라고 의심하면 이것밖에 못 먹어요. 여기가 고점일까 생각하면 이것밖에 못 먹어요. 고점을 논하지 않고 계속 가져가는 사람은 이 정도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본인이 의심하면 의심하는 것만큼 밖에 못 한다는 거죠. 이 말은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주식시장에서.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주식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항상 수익이 좋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더 수익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가 주식시장에 넣어보면 제가 볼 때 지극히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의심하지 않고 본인을 믿으면 그만큼 수익은 늘어난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인 부분 고점을 논하지 말자. 그리고 시장을 믿자.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